일상에서 학원을 다니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마약도 마약인데 신종 피싱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쏟아진 뉴스에 다정한 관점을 담는 다정한 브리핑. 오늘 저희가 주목한 뉴스는 뭐죠? 저희 지난주에도 뉴스가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먹거리 관련 이슈가 맞아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먹거리는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거의 매일매일 소개했던 것 같아요.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뭐 먹으면 구토하는 방울토마토, 실리콘 커피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꼽은 거는 세 가지인데요. 밥 한 공기, 먹거리는 아니지만 마약, 그리고 수산물입니다. 네. 우리 밥 한 공기부터 일단 무슨 내용이었죠, 선배? 밥 한 공기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워낙 시끄러웠는데요. 국민의힘 그 민생특위 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가령 예.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민주당이 그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양곡관리법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남는 쌀을 정부가 어떻게 수매할 것인지 네. 얼마나 다 사줄 것인지 얘기하는 법이잖아요. 농민들이 이제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법안을 네. 발의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남는 쌀 처리 방법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얘기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 꺼낸 게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이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지 않아서 쌀이 남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니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왜 여성들만 찝냐. 다이어트는 요새 남자들도 다 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맞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도 나서서 그게 무슨 대안이냐 하면서 이후에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최고위원들 이제 실언하면은 뭐 징계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파장이 퍼졌는데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유머러스한 어떤 해결법을 예시로서 제시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는데 이 사안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졌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처음으로 제기한 민생 법안이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거에 걸맞는 다른 방식의 대안 그러면 이렇게 쌀이 남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간 민주당보다 좀 나은 해법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같이 웃어줄 수 없는 거죠. 조수진 의원은 상당히 억울해했잖아요. 나 그런 취지로 말한 거 아닌데 언론에서 너무 호도했다. 그날 않았나. 방송을 보면은 조수진 의원이 내가 이거 KBS에서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서 얘기를 농담조도 꺼낸단 아니었던 말이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방송된 걸 그대로 그 워딩을 갖고 보도했는데 그걸 갖고 언론에서 왜곡 호도했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부 여당의 정책 대안 부재를 너무 여실히 드러냈다. 왜냐하면 앞서 그게 있었어요. 애 셋 낳으면은 돈 면제해주겠다. 이것도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냈던 안이거든요. 그리고 민생 119에서 또 냈던 안이 그 호남 지방에 가뭄이 심하니까 물 보내주기 운동하자. 맞아요. 그런 좀 황당한 안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안을 그것도 정부 여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그걸 냈다는 게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라고 뽑은 건데 그게 전혀 없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실력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걸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먹거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먹거리는 뭐 먹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약입니다. 네. 마약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뿌리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번 사건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개요를 설명하자면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한가운데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하면서 이제 알바 우리 보통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음료를 나눠준 거예요. 이거 시음을 해봐라. 그리고 부모님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뭐 이 음료에 관심 있으면 연락처를 우리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당신네 자제가 마약을 먹었으니 뭐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요구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마약도 마약인데 신종 피싱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번 사건 보면서 정다운 기자는 어떤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 음료에 써놨던 문구가 뭐 ADHD 약인 것처럼 하는 그런 걸 써놨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아무거나 막 받아 마시진 않을 텐데 그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서 학원가에서 마침 또 뭐 시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도 같고 근데 ADHD 약이 이제 정신적으로 ADHD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데 이게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서 일반인 학생들이 먹었던 그런 사례들도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걸로 아이들을 현혹했다니. 와, 진짜 너무 악질적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또 학부모 마음으로 아니 아이들의 가장 약한 고리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그 음료를 제공하고 그걸 매개로 협박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마약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 뿌리 내릴 수 있지? 그것과 그다음에 이거를 정말 악질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특히 우리나라가 교육에 되게 약하고 시험 성적에 되게 약하다는 그러니까요. 점을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대치동이라는 장소를 이용했다는 점도 아 이건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는 피싱 조직이다. 거기에 되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연 중국인들끼리만 이 범행을 모의했을까 싶더라고요. 이 한국의 상황을 잘 아는 이만큼 잘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애들한테 먹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애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이니까 엄마 전화번호도 써야지라는 걸 생각하고 쉽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의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마약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협박을 하면은 아니 우리 애가 진짜 몰라서 당한 일이면 경찰서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협박에 응할 수도 있다. 내 아이에게 당장 중요한 시기에 경찰에 뭐 들락날락하고 치료받고 뭐게 알려지고 혹시 그 진학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1억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다는 거를 이 범행 조직이 눈치를 챘다? 눈치챘다기보다는 이 범행 일당들이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넘겨짚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르고 마약을 먹었을 때 처벌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좀 인식을 하시면 속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돈이 건너간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되게 마약이고 신종 피싱이라는 것 때문에 좀 세상을 경악하게 했는데 좀 뭐랄까 수법이 너무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다운 기자 버닝썬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딱 그 18년도, 19년도에 그 버닝썬 사건이 떠올랐는데 그 흔히 말하는 물뽕 있잖아요. GHB라는 무색무취한 그 마약을 여성들이 마시는 그 술잔에다가 넣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때 당시에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 그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에 그냥 몰래 마약을 탄 이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처벌법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그러면은 마약을 먹게 한 행위를 뭘로 다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몸을 해롭게 했으니까 상해죄 정도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그것도 약간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약이 그렇게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고 못했는데, 그 정도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 유형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지 않아서 이런 좀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근데 이미 18년도, 19년도에서부터도 그런 식으로 물뽕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이게 얼마나 넓게 퍼질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위기 경고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더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사람들이 이번에 좀 공분했던 포인트는 또 하나가 그 아까 뭐 아이들의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약을 접하는 곳이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뭐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냥 평소 일상에서 학원을 다니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 길 가면서 사탕 이렇게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 그냥 입 심심하면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사람들이 더 그래서 공분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마약을 일부러 먹게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그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이거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거 아닐까. 밀접한데 좀 어려워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마약만큼 이것도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수산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일 뭐 정상회담 이후로 오염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곧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다 그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방류지만 그로 인해 수산물도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네.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초 이제 4월로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미뤄지긴 했어요. 해안가에서 1k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부터 이제 오염수를 뿌리게 될 거거든요. 이 오염수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잠깐 짚으면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여기에서 그 녹아내리는 핵 연료들 이거를 계속해서 식혀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할 거잖아요. 이걸 식혀서 나오고 있는 물이 오염수예요. 네. 그 오염수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하루 최대 180톤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네. 1000톤짜리 탱크가 있어요. 엄청 큰 탱크에 오염수를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네. 그 도쿄전력 내부에 있는 부지 안에다가 일단 탱크를 이렇게 밀어서 넣고 저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땅이 없다. 탱크를 둘 곳이 없다. 이거를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처리에 대한 방식으로 택한 것이 바다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순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네들이 정화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내보내면은 이 오염수는 사실 거의 문제가 없는 깨끗한 아주 깨끗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문제 없는 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오염수를 거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알프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알프스라는 걸 통해서 이름은 내보내면 참 예쁘다 생각했어요. 뭔가 알프스에 깨끗한 물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보내면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알프스가 거르지 못하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네. 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못한 채로 바다에 나가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먹는 이 수산물들이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우려가 제기된 지는 한참 됐죠. 근데 지금 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건 원래 오염수를 뿌리기로 예정한 시점이 4월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 늦춰지긴 했어요. 네. 그 1km짜리 관을 만들어서 그 관에서 이제 바다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게 한 800m까지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번 걸러진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중요한 지적인데 네. 일본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업계 과학자들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오염수 그 제거 장치를 통해서 걸러진 대부분은 다 걸러지고 그리고 삼중수소가 알프스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농도가 너무너무 옅다는 거예요. 기존의 바다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농도보다 옅기 때문에 사실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조사를 통해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그래 나갔을 땐 문제가 없어. 이 농도가 뭐 기존에 있는 토양과 해양에 있는 것보다 옅은 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쌓이고 생물에 축적되고 뭐 플랑크톤이 먹고 그다음에 그쵸. 작은 생선이 더 큰 생선이 먹고 참치가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치를 먹었을 때 이게 체내에 어떻게 축적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는 거죠. 뭐랄까요? 그 과정이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더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서는 거의 뭐 신앙의 문제다, 신념의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그 삼중수소의 농도 보다도 훨씬 낮은 양인데 그게 체내에 쌓인들 생물 축적이 된들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냐 이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선배 말씀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는데 믿을 수 있게 진행을 했어야 되고 또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냐. 충분히 믿음을 주려고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걸 오픈하고 그 절차를 천천히 진행했느냐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말한 시기가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이때는 아직 그 농도가 그러니까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검사한 거 말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참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이었어요. 네. 지금에서야 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지금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이 오염수를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염수의 상태가 어떠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IAEA라는 국제기구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와 그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국가들의 일원이 직접 참여해서 이거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염수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 바다로 뿌리는 거를 왜 택했는지를 보면 그냥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비용 절감 아닌가요? 싸서. 제일 싸요. 근데 사실 먹거리와 생명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아닌데 일본에서는 그냥 싼 방법을 택한 거야. 다른 방법들이 바다에 뿌리는 것보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본 수산업계 그 종사자들도 굉장히 우려하던데요.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지만 그 일본의 이제 뭐 교수나 일본 시의원들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도 그다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최근에 그게 절대 없다라는 표현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우리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막았던 그렇죠. 그 수산물 수입 제한을 뒀던 근거가 없어지는 거라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2011년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이 규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남의 나라에서 수출하겠다고 하는 거를 안 받아.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 근거는 이제 WTO에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얻어낸 거였거든요. 위험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런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서도 이걸 안 받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순간. 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 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 수산물도 안전하다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한 거에 대해 굉장히 비판이 많고 그 비판의 지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시점이긴 했다.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더 시끄럽게 만들고 좀 더 정보를 내놔라. 요구할 그런 시점이었고 사실은 한국 정부가 그걸 했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이런 반발이나 그리고 야당의 반발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투명한 정보를 그렇죠. 달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3가지 소식을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빠밤 다 정확한 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수산물의 처리 과정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일본이 오염수 처리가 안전하다는 것과 일본이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장 싼 방법을 택했을 때 이게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했는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전함 같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온정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 얘기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 마약 시음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또 먹거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믿음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믿음을 이용한 범죄,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그 피해 1차원적인 피해 그 이상으로 또
정신적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이번 주도 이제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신청하시고 쿠폰 받으셔서 그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지시면서 우리 다정한 뉴스를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요새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진짜 고르기가 어려워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감청, 주말에 감청 이슈가 또 터지기도 했잖아요. 다음 주에 그걸 고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서 그걸 또 가지고 올지 저희의 다정한 관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을 수 있게 계속 봐주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